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흥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 또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에도 다양한 국방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일어난 6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육군 5포병여단의 한 군인 부부가 신속한 응급조치로 큰 피해를 막아 화제입니다. 사고 현장을 발견한 전보경 상사와 아내 전희연 중사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운전자의 머리에 나는 피를 지혈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신속 획득 사업을 통해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유탄 발사 드론과 소형 모듈화 드론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전반기에 유탄 발사 드론은 육군에서, 소형 모듈화 드론은 해군과 공군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용되는데요. 유탄 발사 드론은 40mm급 유탄 6발을 장착해 2km 안의 근거리 표적에 대해 원격 조종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입니다. 특히 2초당 한 발씩 6발을 발사할 수 있고 한 발당 반경 5m 범위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 모듈화 드론은 개인 휴대가 쉽고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 감시, 정찰 등의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진료비 지원 사업은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 간부 후보생을 대상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에 대해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원 금액이 군에서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병사의 입장에선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보다 더 쉽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 행사의 격식을 높이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보훈기념 행사 의전 안내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자는 보훈기념 행사에 있어 통일된 규정을 설명한 건데요. 관례와 경험에 의존해서 추진된 기존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이 책자엔 의전의 원칙, 국민의례, 국기개양, 좌석 배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일 20회 병영문학상 작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다음 달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는데 주제와 형식에 제한이 없고 병사를 포함해 전 장병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부문은 3가지로 시 또는 시조, 수필, 그리고 단편 소설 중 한 부분을 택해 응모하면 됩니다. 작품 제출은 인트라넷이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병영문학상 응모 전용 홈페이지 또는 병영문학상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네,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대테러 위협인데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틈을 타서 국제 테러 단체들이 세력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순한 맛입니다. 코로나와 테러인데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테러. 지난달 30일 총리 주재로 국가테러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테러 위협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와 테러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중인 상황을 틈타서 IS 등 국제 테러 단체들이 세력 확장을 한다는 건데요. 네. 특히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테러 수단들이 다변화된 게 최근 대테러 위협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테러 단체들도 좀 위협적인 시도를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해외 직구 화물이 폭증하면서 여기에 또 이렇게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직구 화물이 폭증하면서 총기류 등을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에 맞서서 정부는 엑스레이 등 감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테러 위협 사전 탐지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이게 하반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틈을 타서 테러 위험 면에는 이제 이런 틈을 타는 게 테러 위험 면에서는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정부는 특히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테러와 연관된 세력이 일반 외국인과 섞여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러 방지책으로 입국 방지와 함께 총기 등 테러 수단의 반입과 불법 유통들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또 이런 대책들도 빠르게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날로 진흥화되는 테러 조직들에 맞서기 위해 테러 위협을 감지하는 사전 탐지 장치들 지금 점점 과학화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정부는 총기류 반입 등을 막기 위해 엑스레이 등 감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탐지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관리도 더욱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 기자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뜻밖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병원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병원체 관리 얘기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질병관리청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보톡스의 원료인 보톨리듐균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 분리 신고, 미승인 실험 등 보안 관리가 미비한 사실들이 확인됐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 자세한 얘기는 지난 맛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특히 코로나 시대의 사이버 테러 위협들이 더욱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가속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이유로 사이버 공격 위협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주의해야 할 건 디지털 세상에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에 있어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사이버 세상에서 좀 생활을 많이 하는 만큼 정말 대책을 강화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최근 이어진 사이버 테러, 랜섬웨어라고 하죠. 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프로그램을 뜻하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말인데요. 나쁜 목적을 가진 해커들이 특정 컴퓨터 시스템을 자신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로 감염시켜 장악한 뒤 거래 추적이 어려운 암호 화폐를 받고 컴퓨터를 풀어주는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행위 등을 말하는 겁니다. 또 APT라는 말도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신종 또는 변종의 악성 코드와 신규 취약점을 이용한 지능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위협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초연결 시대의 보안 문제는 한 곳이 뚫리면 연쇄적으로 보안 장벽이 뚫린다는 게 특징인데요. 네.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게 되면 모든 국가안보시설과 스마트화된 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인프라, 자동화된 병원 시스템까지 모두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곳들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까지 합치면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사이버 테러들이 최근에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라 사이버 테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북한으로 추정된 미확인 세력에게 해킹된 바 있고요. 미국에선 세계 1위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솔라윈즈와 자국 내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세계적 육류 가공 회사인 JBS 등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얼마 전에 미 연방수사국 FBI가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를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미국 FBI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사태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TV 중계나 온라인 사이트 중계를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세계 각국에서는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국가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종합 대책을 통해서 이미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국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상위권 고교 졸업생을 지원하는 탈피오트 같은 군 연계 엘리트 프로그램들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과 일선 부대들은 어떻게 테러에 대응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매운맛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안 관리 상황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각각 그 책임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공공은 국가정보원, 민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방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금융은 금융보안원에서 각각 관리합니다. 네. 앞으로 사이버 도발을 막으려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더 중요해진 만큼 각 부서의 철저한 관리들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상황들도 있습니까? 네, 보안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확보입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주요 시설물들에 가보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네. 대부분 내부 보안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항공, 금융, 핵,
에너지 등 중요한 기관 순으로 내부적으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네,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이버 안보의 최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가사이버청의 신설인데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부처들이 합동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느라 분주해지는데 네. 만약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이나 해킹 테러가 시작될 경우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사이버 공격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잦아진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과 공동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국방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우방국과 연합 훈련도 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우방국 연합 대테러 훈련 등 해외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해외 대규모 위난 사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수송 지원 등 준비 태세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신종 테러의 위협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외국민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새로운 노력들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수만 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SNS에서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각 군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먼저 프랑스의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 지젠느를 소개해드립니다. 1974년 창설된 지젠느는 기본적으로 대테러 임무와 인질구출 작전을 수행하고 이외에도 정보 수집과 요인 경호, 공항과 원자력 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969년과 71년 프랑스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을 때 두 사건 모두 범인에 의해 인질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 전담부대인 지젠느가 창설된 건데 최정예 특수부대인 만큼 선발 과정도 엄격합니다. 프랑스 국가헌병대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34세 미만의 훌륭한 대원만이 지원 자격을 갖고 지원자는 3개월 동안의 아주 험난한 사전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는 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고 실탄을 직접 맞는 훈련과 25m 건물 외벽을 맨몸으로 올라가는 훈련 등이 있는데 이런 훈련들은 대원의 공포를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을 컨트롤하는 동시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선발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지원자 중에서 6에서 7%만 최종적으로 선발되는데 통과한 대원들은 총 14개월 동안이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젠느는 창설 이후 1,600회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며 600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했고 260명 이상의 테러범을 사살하고 1,5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사살하는 등 명실상부 프랑스 최고의 대테러 부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특수부대 SA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AS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창설된 영국 육군 특수부대로 인질구출, 직접 타격, 대테러 작전, 수색정찰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해체됐으나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평상시에도 특수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1947년에 재창설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열세에 몰린 영국군을 구원하고 창설 초기부터 아프리카 전선에서 눈부신 활약을 거듭한 이 SAS. 이후 실전 경험을 쌓은 SAS는 유럽 전선을 장악하면서 특수부대의 전설이 됐습니다. 아직도 극비의 특수부대인 만큼 대원들의 신상이나 부대 시설도 극비로 유지되고 있는데 1980년의 림로드 작전과 2019년의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테러 사건으로 SAS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유명한 베어 그릴스도 SAS 출신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영국의 SAS였습니다. 독일에는 KSK라는 특수부대가 테러 진압, 암살, 공작, 후방 교란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들이 그렇듯 독일군 내에서도 최고의 베테랑들이 모여 있고 대원들 전원이 외국어와 화학, 의학 등 개인 특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KSK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주간의 장기간 동안 육체, 정신적 시험과 3달간의 생존력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생존력 시험에는 3주간의 생존력 테스트와 90시간의 행군 등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단 10%의 지원자만 통과가 가능한데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면 2, 3년 동안 도시, 사막, 정글, 알프스 등 여러 지역에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훈련은 KSK를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활약할 수 있는 전천후 부대로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은 세계 각국의 대테러 부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로 커지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무차별적인 공격, 더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배석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81mm 신형 박격포의 부상 이렇게 주제를 적어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제가 박격포 소식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신형 박격포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배 기자, 이번 주제가 81mm 신형 박격포의 부상이라고 정해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에 보도가 한 차례 나가긴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신형 박격포의 부상입니다. 네. 기존의 박격포에서 더 성능이 좋아진 박격포가 부대에 실제 배치된 건데요. 네. 포의 성능이나 운반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앞서 보도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이번에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기자의 비밀 수첩 21번째 장 취재한 내용을 먼저 육하 원칙으로 짧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육군 중동부 사단에 81mm 박격포2의 초도 물량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박격포를 부대에 실전 배치하면서 동시에 전용 차량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이 박격포2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에 실전 배치했다는 81mm 신형 박격포. 기존 박격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혹시 박격포 다뤄보셨나요? 제가 다뤄보진 않았는데 제가 또 병사 때 전 106mm 무반동총 사수였고 옆에 선임이 이제 81mm 박격포였는데 흔히 팔하나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81mm 박격포 들면 팔 하나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하나라고 했는데 저는 뭐 다뤄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저도 박격포를 군에서 직접 다뤄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실전 배치된 신형 박격포의 특징은 기존의 박격포와 비교했을 때 일단 무게가 줄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81mm 박격포가 KM187 박격포인데 이 포의 무게가 42kg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형 박격포의 무게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박격포보다 무게로 보면 약 8kg 정도 더 가벼워진 겁니다. 네, 그럼 뭐 무게도 무게지만 성능 면에서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전 배치된 81mm 박격포2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됐다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박격포는 포를 쏠 때 나침반과 쌍안경을 통해서 목표 지점을 확보하고 네. 그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지휘소로 보내면 지휘소에서 계산을 한 뒤 포 진지로 전달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신형 박격포는 쌍안경이 아닌 주야간 관측 장비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 네. 관측 장비를 적의 위치로 확인하면 경도나 거리, 좌표 등이 자동으로 지휘소로 보내지고 지휘소에선 사격 재원 계산기를 활용해서 포 진지로 사격 위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절차는 똑같지만 신형 박격포 과정은 전달 방식이나 수동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들을 기기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격 준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의 박격포의 사격 준비 시간이 6분 정도였다면 이번 81mm 신형 박격포2의 준비 시간은 약 3분 정도 걸린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거의 뭐 반은 줄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재래식 무기에 조금 자동화되는 이런 디지털 장비들을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럼 앞으로 신형 박격포를 운영하게 될 장병들 수동 계산이나 겨냥대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이번 박격포 2의 도입으로 수동 계산이나 겨냥대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본 결과 교육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육군본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박격포 교육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적용됐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EMP 공격으로 전자기기 등이 무력화된다면 신형 박격포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사청은 유사시 디지털 가늠자에서 수동 가늠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의 박격포 훈련은 기본적으로 품고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비는 새로워졌지만 훈련은 강도 높게 그대로 간다. 지금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번 주제에서 배 기자가 꼽은 원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른 원픽은 바로 박격포 적재 차량입니다. 네, 박격포 적재 차량. 기존 박격포는 장병들이 직접 들고 다니는데 이 박격포 적재 차량이 새로 이렇게 편제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박격포를 운영하는 장병들은 훈련을 할 때도 이동을 할 때도 직접 메고 들고 이동했는데요. 이번 신형 박격포 2가 실전 배치되면서 또 다른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적재 차량이 함께 도입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부대에 있는 차량을 훈련할 때 잠깐 박격포를 싣고 옮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요. 탄약과 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용 차량이 신형 박격포가 들어가는 부대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81mm 신형 박격포를 다루는 장병은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선임이 박격포가 너무 무거워서 파라나 된다 해가지고 파라나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그런 별명은 조금 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 도입된 신형 박격포 어느 정도 물량이 이렇게 군에 보급이 됩니까? 아무래도 군사상의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는 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재본 결과 적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방사청은 2024년까지 육군 전사단에 신형 박격포 2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육군 중동부 사단에 우선 배치된 상황인데 올해 말에는 해병대 일부 부대에도 이 박격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뭐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박격포는 다 이번에 다 신형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현재 부대에서 운영 중인 81mm 박격포 전량이 모두 바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신형 박격포가 배치되는 부대 위주에서 바뀔 예정입니다. 신형 박격포가 배치되면 부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KM187 박격포는 후방사단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배 기자 오늘 뭐 마지막 내자로 마리오까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의 내자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뽑은 오늘의 내자는 신속 정확입니다. 네. 이번 신형 박격포는 2014년부터 체계 개발에 들어가 5년이란 개발 기간 끝에 탄생했는데요. 네. 적재 차량 도입으로 장병들의 피로도는 낮추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좀 더 빠르고 정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오늘의 내자는 신속 정확으로 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내자로 마레오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이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위협은 더 이상은 경고가 아니라 현실인데 사이버 전쟁은 선전포고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너머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진짜 IT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